한국에서 정말 되겠어? 일단 가보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행밖에 없어. 여기 캐나다의 한 가정집. 심각해 보이는 얼굴의 부부가 한국을 가냐 마냐로 언쟁을 벌이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겪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저와 남편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좀 특별한 부부예요. 저희 둘 다 학창시절에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거든요. 부모님께서 약간의 재산을 남겨주셔서 다행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참 컸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와 똑같은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남편에게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24세 결혼을 했으니 일찍 하긴 했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30대는 훌쩍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친구들 걱정이 컸어요. 좀 더 사람을 만나보고 하지 그러니 같은 이야기가 많았죠.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은 아픔이 있는 건 장점이 아니라고 너랑 반대되게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느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남편이고 또 제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걸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퇴근할 사람이 있고 주말에 취미를 공유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금방금방 풀렸죠. 그렇게 심각하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요. 둘 다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서로 배려해서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니 기쁨을 너무 티내며 살지 말라는 말을 책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컨디션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 피곤해하고 혈색도 별로고요. 남편이 좀 힘들어하니까 저도 따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좋다는 영양제들을 사서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별 효험이 없었어요. 주말에 푹 쉬면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주중에 출근을 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는 나날이 반복되었죠. 음식도 좋은 걸 해서 먹이고 영양제도 사다 먹이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푹 쉬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약을 줘도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메스꺼움을 느껴서 한 번씩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성격도 조금씩 짜증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민해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죠. 제가 아는 남편은 아프다고 제게 신경질을 부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병원 때문에요. 사실 캐나다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가봤자 웬만하면 쉬라고 하거나 타이레놀, 에드빌 정도만 처방하니 별 소용이 없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가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데 왜 전문 병원에 가지 않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냐고요? 캐나다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하늘의 별 따는 수준이에요. 패밀리 닥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추천서를 받아 전문의 클리닉에 다시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하거든요. 한국분들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이게 정말 대장정입니다. 진짜 응급이 아닌 이상이야 몇 개월씩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도 내 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간 치료를 해온 히스토리를 잘 아는 패밀리 닥터가 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를 볼 수 있게 추천서를 잘 안 써줘요. 별일 아닌데 써주면 패밀리 닥터와 전문의 클리닉 사이 관계가 좀 껄끄러워진다나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를 보고 싶어도 패밀리 닥터가 거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 추천서를 안 써줄 수도 있으니 강력히 어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필을 할 일이 없더군요.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를 빨리 보게 해줬냐고요? 아니요. 패밀리 닥터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아예 받질 않아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특히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앞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패밀리 닥터 예약을 기다리다가 사람 잡겠네 싶어서 워크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가 좀 덜하고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을 열심히 찾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문했죠. 접수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목 때문일 수 있다며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대목에서 황당하실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판독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들어야지 왜 그냥 와? 하실 텐데요. 엑스레이 찍는 날짜를 예약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인 병원에 가서 1시간 반 만에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엑스레이 찍을 날짜를 예약하고 온 거예요. 남편 증상에 대해서 어필은 했냐고요? 했죠. 하지만 의사는 남편 자세가 안 좋아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그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 회사 일이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내라며 종이에 일을 좀 적게 시켜라라는 내용을 적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결과를 받았냐고요? 아직 몰라요. 캐나다잖아요. 이제 엑스레이 판독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며칠 걸리죠. 그리고 드디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전문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게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래요. 하마터면 전 의사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과 메스꺼움은 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봐서 뇌 CT나 MRI 촬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없다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생 난리를 쳐서 드디어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캐나다니까 전문의를 만나 MRI 촬영을 하기까지 2개월을 기다렸어요. 당장 무슨 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빨리 검사를 받을 순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원하던 검사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제서야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아요, 제가 예민하단 거요. 의사가 어련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만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었단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캐나다의 병원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신 터라 기억이 잘 없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처음 진료의 시작부터 진단, 그리고 수술까지 거의 1년을 기다리셨어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진 탓에 수술 도중 포기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채 요양을 하시며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요.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오랜 기다림,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시던데 약값이나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가 무료인 것이지 비싼 약값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치과나 안과, 앰뷸런스 서비스처럼 공공의료에서 제외된 항목도 굉장히 비싸고요. 약값이 비싸 약을 먹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믿으실까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캐나다 정부가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패밀리 닥터들 중에서도 좋은 의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급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민간병원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들을 만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원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를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비용이 미국만큼 나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하다 보면 파산을 각오해야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의료의 의사 수준도 문제입니다. 사실 동네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잘 없어요. 캐나다는 보험 수가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실력 있는 의사들은 비싼 민간병원으로 가거나 돈이 되는 미국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탈장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대서 오랜 기다림 끝에 개복 수술을 하는 날 알고 보니 탈장이 아니어서 그대로 배를 다시 꿰매고 나오는 일도 있죠. 황당하시죠? 제 이야기예요. 이외에도 어이없는 캐나다 병원 이야기는 많습니다. 제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가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가 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MRI를 찍지 못했습니다. 이유요? 당장 나타나는 마비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응급실에 누워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겨우 MRI를 찍었고 2주가 지난 뒤 척추의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어요. 제 친구를 보며 저는 캐나다는 진료를 받기를 기다리다가 병이 저절로 낫든지 아니면 환자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캐나다인들의 자조적인 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친구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20대일 때여서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캐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 젊어서부터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가려먹고 의료 지식을 찾아 평상시 알아서 관리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관리를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죠. 남편의 검사 결과는 뇌암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을 마구 찾아보니 이전에 캐나다에서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뇌동맥류의 일종이고 암세포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후에 던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다면 90% 이상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수술 도중 사망 확률도 50%는 된다고요. 좀 빨리 왔으면 달랐을 텐데 너무 늦었고 암발병 위치 자체가 수술하기 너무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밖에 없다고 하는데 좌절감만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요. 친척들이 있긴 하나 너무 멀리 살고 아주 가깝지도 않아 남편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다면 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민간요법이라도 써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다가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쯤 캐나다의 70대 노인분이 악성 종양으로 캐나다에서 치료 방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급속히 자라나 8cm 크기의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캐나다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암덩어리에 붕대와 반창고를 붙여주고는 귀가시켰다는 데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분도 패밀리 닥터를 통해 8주나 기다려 전문의를 만났지만 들은 말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데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당시 종양 내부 조직이 밖으로 노출된 데다 감염까지 진행되었으니 저희보다 더 심각했죠. 부인분이 한국인이어서 한국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새 20cm까지 자란 암 조직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사기암이 완치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비용도 알아보니 캐나다 민간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요. 문제는 한국에는 연고도 없고 평상시 한국분들과 교류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한국 병원을 찾고 한국에 가야 할지가 걱정이었는데요. 고심 끝에 캐나다의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분들의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또 캐나다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 분노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적극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에 가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100% 만족하는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국민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계속 희망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가니까 우리는 분명 웃으며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의 추천을 통해 방문한 송파구에 있는 병원은 놀라웠습니다. 크기와 시설 갖추고 있는 의료 장비도 놀라웠는데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죠. 가자마자 응급 MRI를 찍었고 다음날 바로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종양인데 우측 전두엽 쪽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크기가 커서 만만치 않고 부작용으로 편마비가 올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절망으로 울 기운조차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야 희망을 발견하고 마음을 놓아서 그럴까요? 너무 부끄럽게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이런 병이 생겨서 놀랐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술이 4시간 반 정도 걸릴 건데 오래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믿으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병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수술 당일날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느려터진 캐나다의 의료진들이 떠오르며 한국으로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믿음직한 의료진 덕에 남편 수술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로는 계속 섬세하게 상태를 체크해 주셨다고 해요. 의식은 명료한지 손과 발에 힘 빠짐은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악성 종양은 모두 제거가 되었고 운동신경계 바로 앞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절제했지만 지금 회복되는 걸로 봐서 우려했던 편마비 문제도 없을 거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이 감사함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CT나 MRI 촬영이 한국에서는 정말 쉽다는 걸 눈앞에서 보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CT 촬영도 한 번 더 했는데 수술 후에 큰 부종이나 출혈이 있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인차 찍는다는 섬세함에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의료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도 다시 MRI 촬영을 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왜 또 찍지? 하고 놀랐는데 수술이 잘 되었는지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지 또 잔존 종양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술 후 다시 한번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간호사분들이 체크해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저녁에는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상태를 확인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제일 감사했던 건 한국에 도착해서 MRI 촬영부터 수술까지 단 5일 만에 끝이 났다는 거죠. 캐나다의 민간병원이나 미국으로 갈 것도 고려해봤는데 의료진의 실력부터 속도까지 한국의 압승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네요. 한국으로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은 어떠냐고요? 수술 이후 스테이플러 제거를 받았고 지금은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혹시 모르니 1월에 MRI 촬영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악성 뇌종양인 탓에 재발도 물론 신경 써야 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수술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도 가봤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즐기고 있죠. 캐나다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음만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소중한 남편을 살려준 한국 의료진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 하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이 정말 부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캐나다도 하루빨리 한국을 따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의료에 좌절을 하고 한국에 와서 희망을 찾은 캐나다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